원한을 만들어 놨다는 건 뭐냐면 내 앞에 인생에 지뢰를 심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 명의 원한으로 인해서 끌어내려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죠. 그래서 원한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딱 내가 운이 안 좋은 시기일 때 좌절하지 말고 한 번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타이밍이 왔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을 올인해야 돼요. 오늘 이야기가 이제 운인데 또 얼마 전에 운의 알고리즘 네. 요런 이제 책을 내셨잖아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조금 뭔가 운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뭐 유튜브 알고리즘 이렇게만 들리는데 운이 사실 알고리즘이 없어서 운이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운 하면은 추상적이고 좀 모호하고 그쵸. 비과학적이라는 의미가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많고, 예, 그다음에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는 뭐 AI, 그다음에 완전히 과학적인 이런 느낌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2가지가 반대되는 개념을 묶어놨기 때문에 이게 뭐야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운을 제가 계속 연구하고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운이 굉장히 정교하고 인과관계가 명확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리를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리는 있지만 워낙 복잡하게 구성되어져 있고 계속 그게 진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리즘, 유튜브 알고리즘의 어떤 법칙이나 그런 걸 밝힐 수가 없듯이 운의 알고리즘도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계속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기본 바탕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내가 예측도 가능하고 통제도 가능하고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다 보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고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의 알고리즘도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따라가고 그 기본 그 메커니즘을 알면 어느 정도 통제도 가능하고 따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사실 우리 삶은 그냥 노력, 그냥 열심히 살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노력은 당연한 거고요. 노력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은 당연한 건데 여기에 어떤 공식이 있냐면 노력 곱하기 운이 내 인생이고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운이 만약에 변수인데 만약에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면 노력을 그때 당시에는 안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마이너스 내 인생의 운명이 안 될 운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운의 흐름이 어떤지 그걸 잘 알아서 노력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내가 쏟아붓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운의 흐름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이 운이라는 게 사람들이 운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운이라는 게 우선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쭉 흐름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가 어떠다가 또 막 갑자기 번개 같은 걸 맞아서 팍 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지금 내 운의 흐름이 어떤지를 여기 책에도 담겨 있지만 냉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이라는 거는 보통 제가 이제 운명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운이 좋은 시기가 뭐 아주 길면 한 3년? 보통 한 1년 이렇게 오고 그게 어떤 사람은 10년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운이 좋다가 1년은 좀 별로 안 좋다가 3년 또 좋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괜히 타고난 운의 흐름이나 운명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인생에서 성공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운의 흐름이 좋을 때 그동안 안 좋을 때 준비를 했다가 좋은 시기에 쏟아붓는 거죠. 투자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시드머니를 갖고 있다가 이게 지금 내가 이거 확신이 있다. 이 종목 확신이 있다. 그때 들어가야죠. 그때 확 들어갔다가 이게 뭔가 이렇게 딱 때려서 맞기 전에 빼고 그래서 또 준비하고 있다가 올라갈 때 넣고 그러면 이제 잘된 운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쉽게 어렵지 않고. 근데 운 좋은 사람 사실 타고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운이 아주 좋은 사람과 운이 덜 좋은 사람 이건 타고나요.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년 운이 좋다가 1년 안 좋다가 또 3년 좋다. 그러니까 운 좋은 시기가 길게 자주 들어오는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 아주 좋은 사람. 근데 인생에 딱 한 번만 운 좋은 시기가 들어오는 사람은 운이 덜 좋은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타고나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근데 인생에 있어서 운이 평생 한 번도 좋은 적이 없는 정말 운이 계속 안 좋은 사람은 없어요. 한 번쯤은 운이 온다. 한 번 이상은 운 좋은 시기가 온다. 그때 그 한 번의 시기를 잘 잡으면
내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한 번의 시기, 한 번의 운이 뭔가 바뀔 때 네. 나타나는 뭐 징조 같은 거 있는 거예요? 징조가 있죠. 왜냐면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운은 치밀하고 인과 관계가 명확하다 그랬잖아요. 네, 인간관계. 그렇기 때문에 징조가 있는데요. 아주 작게는 내가 어느 누구를 약속 장소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뭐 접촉사고가 났다던가 아니면 계속 뭐 신호가 걸린다던가 그런 어떤 안 좋은 징조도 있고 네. 좋은 징조는 내가 좀 30분 늦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먼저 뭐 30분 좀 늦게 만나면 안 되냐고 얘기한다든지 네. 뭔가 이렇게 딱 맞을 때가 있잖아요. 합의. 그 흔히 말하는 어깨용어 아다리가. 아다리가 딱딱 맞는 경우. 맞습니다. 아다리예요. 제가 이 단어를 참 쓰고 싶었는데 대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게 일본 용어라면 죄송합니다. 이거 어느 날 말인가요? 예? 모르겠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귀가 딱딱 맞는다 그래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게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아 들어갈 때. 그렇죠, 그렇죠. 그걸 저는 타이밍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타이밍. 예, 그러니까 운이 변하는 징조를 볼 때는 네. 우리 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삼원, 네. 천지인 이 세 가지 요소에서 봐야 되는데 네. 하늘은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일을 하려고 하는데 타이밍이 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걸 느껴요. 근데 뭘 하려고 하는데 자꾸 타이밍이 어긋나요. 네. 그럼 그때 이제 미리 감지를 하는 거죠. 내가 운이 좋으려고 하나 안 좋으려고 하나. 그거를 냉정하게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네. 아닌데도 자꾸 좋다라고 내가 이렇게 어거지로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되고 네. 좋으면 그 좋은 걸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과감할 필요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 땅은 이제 풍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풍수 같은 경우는 그 학문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언급하진 않고 저는 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뭔가 또 잘 되고 네.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네. 또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인연이 되어주고 그걸 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내 운이 좋아지는구나. 근데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가온 사람이 나한테 피해만 끼치거나 네.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 사람이 방해물이 되거나 네. 그런 경우 이제 내가 지금 운 타이밍이 안 좋은가 보다라고 알 수 있고 이는 나 자신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이제 일을 하거나 진행할 때 설레고 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잘 때는 오늘 참 보람 있는 하루를 산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사람은 가장 먼저 내 운을 인지할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얼마나 예민하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네. 앞으로의 나의 미래나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 쪽에서. 네. 그런 징조를 바로바로 딱 캐치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일을 주로 계속 하셨으니까. 네, 이 일을 계속 했고 네. 그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뭐 이렇게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을 뭐 볼 때도 많이 볼 때는 막 100군데도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는 그런 거 보러 갈 때마다 다 체크해요. 내가 갈 때 어땠는지, 들어가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래서 아니면 안 하고 맞다 싶으면은 어떻게든 잡고. 예.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운에 대한 징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원칙 하나만 하면 모든 상황이나 이런 조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예민하게.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예. 경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천지인에서 지가 이제 주변 사람이라고 하셔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흔히 이제 우리가 기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귀인. 그분을 만나고 싶어도 우리가 사실 누가 기인인지 이게 좀 구별하기도 쉽지 않고 또 기인을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좀 알아보고 만날 수 있나요? 우리 기인. 보통 옛날 우리가 그 책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동쪽으로 가면 기인을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인생을 사는데 가장 빠르게 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귀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귀인을 잘 만나면 10년 걸리게 한 달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험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저도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미 귀인은 내가 수학 문제 계속 푸는데 답 안 나오는데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귀인을 만나고 싶은지 내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다. 그러면 이 분야에서 유튜브를 잘하고 계시는 뭐 김 작가님이시나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다라는 귀인에 대한 내가 마치 우리 배우자 기도하듯이 정확한 조건이 있어서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만나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귀인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귀인을 딱 만나면 1분 정도 대화를 했을 때 설레임을 느껴요. 1분 만에. 뭐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면 감동이 밀려와요. 이렇게. 왜냐면 내가 10년을 찾았던 답을 이 사람이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1시간을 만나고 나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헤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연인 아닌가요? 거의 귀인을 만나면요. 연인 한눈에 반하듯 그런 연인보다 더 강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귀인을 만났을 때는 이런 정확하게 내가 감정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사기꾼을 만나도 똑같은 감정이 들어요. 왜요? 사기꾼을 만나도 1분 후에 설레임을 느끼고 10분 만에 감동을 받고 1시간 만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귀인이든 사기꾼이든 똑같은 감정과 발단 과정이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이 둘을 또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한 10번 정도 만나면 귀인은 내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줬거나 아니면 나를 조건 없이 정말 베풀어주고 아껴줘서 내 감정의 어떤 충만함을 느끼게 해줬거나 행복을 줬어요. 근데 사기꾼은 10번 정도 만나고 나면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거나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럴 때 얼른 눈치채고 거기서 이제 사기꾼과 귀인을 감별해서 손절을 할지 계속 갈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사기꾼한테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사기꾼 한 번도 못 만나보셨죠? 네. 저는 이제 사기꾼을 많이 만나봤어요. 왜냐면 제 상담을 오시는 분이 사기꾼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만나니까. 사기를 당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그 사람에게 빠져들고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귀인과 똑같은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기꾼을 만나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첫 만남은 정말 사기꾼을 만나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동안 헤맸나 보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 그래서 애초에 인연을 잘 걸러서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인연을 잘 걸러서 만나야 된다. 인연을 뭐 함부로 맺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도 책에 있던데 어떤 얘기죠?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그 시 구절 중에 법정 스님의 함부로 인연 맺지 마라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프게 인연을 맺으면 정말 만나야 되는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어설픈 인연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런 구절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아무나 막 만나면 안 돼요. 한번 파장이 연결이 되면 내가 끊고 싶어도 어느 기간까지는 못 끊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 내 인생이 정말 고통을 받아야 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서로 아는 사람이 다 얽혀 있으면 진짜 못 끊는 네. 요즘에 수박 이렇게 볼 때도 어때요? 뭐 이렇게 밑으로 보고 퉁퉁 때려보고 그렇게 신중하게 고르면서 사람을 만날 때는 얼마나 더 신중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이러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점점 줄어드는데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여기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 나이가 이제 10대, 20대보다는 30대, 40대 이제 점점 내가 나이가 더 들어가는 그리고 원숙해지는 그런 나이대가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관계의 폭이 넓고 얕아지는 게 아니고 이제 좁고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네. 정작 내가 연락하는 사람이 5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사실 뭐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렇죠.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운 나쁜 사람은 뭐 가족이라도 피해야 한다고. 저는 항상 파동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파장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우주는 아주 촘촘한 파장의 그물로 되어져 있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도 파동 에너지, 파장을 내보내고. 근데 이 파동 에너지가 상극인 경우가 있어요. 상극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3가지의 경우가 있거든요. 서로 만나서 마이너스인 경우. 양쪽 다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한쪽은 아무 영향을 못 받고 한쪽만 마이너스인 경우. 이런 2가지의 케이스는 알아서 멀어집니다. 왜냐면 득될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정말 상극 중에서도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플러스인 쪽은 계속 만나려고 하고 마이너스인 쪽은 계속 도망치려고 해요. 그렇죠. 이걸 천적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극, 천적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냥 안 만나야 돼요. 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나 친구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직을 하거나 안 네. 만나면 되는데 네. 가족인 경우, 나 아버지랑 내가 천적인 경우, 네. 동생이랑 내가 상극인 경우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있죠. 드문 경우가 아니라 흔해요. 네.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그 상극과 천적을 만남으로써 네. 나를 성숙시키고 네. 그다음에 한 단계 더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맺어줘요. 이상하게.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부부간의 상극인 경우가 제일 힘든 경우고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가족인데 그렇죠. 거리를 둬야 돼요. 음. 만약에 부부인 경우에는 네. 뭐 주말 부부를 하거나 음. 부모님이랑 내가 상극인 경우에는 독립을 해서 살고 맞아요. 정말 좋은 날만 만나는 거예요.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이나 명절 때만 만나고 그래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거든요. 서로. 맞아. 그렇게 하시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아. 그런데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데 상사가 상극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당장 이직이 안 되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랑 이 사람 사이에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벽들. 벽 있잖아요. 유리벽 네. 있잖아요. 네. 머릿속에 그렇게 있다고 심상화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의 파장이 나한테 못 미친다. 음. 그리고 웬만하면 이 사람에 대한 생각도 집에 가서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실제 같은 공간에 없어도 그 사람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파장이 연결돼 있고 네. 그게 나의 어떤 에너지를 해치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그 직장 상사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실 이 벽이라는 게 네. 가상으로 세운 거니까 네.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직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너무 안 맞다. 네. 이게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네. 진짜 그 직장 상사 때문에 네. 정신과 진료 받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그게 물론 직장을 함부로 이직하거나 그게 쉽지 않은 건 저도 알거든요. 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이거는 내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파괴되는 과정이에요. 정말 내가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걸 참고 견딘다는 네. 게. 그래서 그렇죠. 물론 직업적인 안정성, 돈 이런 것도 있지만 당장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데 맞아. 매일매일 너무 내가 직장 나가는 게 고통스러워. 네. 사실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보다 직장에 있는 시간이 더 더 많거든요. 많죠. 그럼 내 어떤 인생, 행복 이런 거를 돈보다 훨씬 더 내가 많이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는 돈보다. 그래서 이직을 저는 하시는 게 맞다. 맞아. 그래서 내가 정말 안 맞는 사람하고 함께 있다가 네.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군대 가면 화생방 하잖아요. 화생방 들어갔다가 나오는 느낌이에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네, 화생방 들어가면 아시잖아요. 네. 나오면 내가 천국에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느낌 받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왜냐면 저도 이제 상극인 사람과 네. 같이 사업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겪어보고 거기서 벗어나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너무 힘들면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네. 게 꼭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럴까? 네. 네. 의문을 되게 많이 가지잖아요. 예, 예. 저는 그걸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이거를 느낀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당연히 군대를 가잖아요, 남자들은. 예. 20대 초반에 군대에 있었는데 제가 되게 열심히 하는 네. 장병이었어요. 네. 정말 뭐 모으면서 표창장도 네. 받고 근데 막 인간관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네. 정말 뭘 잘못하는 거 그냥 열심히 하는 애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일병 때 위에 상병이 4개월째 나는 선임이 저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해서 네, 네. 그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의를 갖추고 상병님 혹시 제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네.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야 하더니 나중에는 도윤아 나는 그냥 네가 싫어. 왜 자꾸 이유를 물어? 그냥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때 뭔가 번개가 쳤어. 우리가 보면 영화에서도 보면 네. 그 살인범이 네. 누굴 죽이거나 이렇게 네. 할 때 꼭 그 피해자들이 네. 왜를 찾자. 왜 죽였냐. 네. 왜 죽였냐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한테 그 왜가 없을 수 있거든. 근데 그 왜를 찾는 과정이 묻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사람한테 너무 힘든 시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네. 넌 날 왜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사실 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그 사람 자체가 왜인지 모르겠지만 좋고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네. 똑같아요. 미운 감정도. 그러니까 그냥 상극인 거예요. 그냥 상극이기 네, 때문에 상극인 거예요. 예. 굳이 거기 의문을 계속 가지지 말고 어. 처음에는 이제 예. 노력해보고 뭐 어떤 것들이 제가 부족합니까 보완하겠지만 예.
그거에 넘어선 거라면 네. 말씀하신 대로 떠나야 된다. 그리고 노력해서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네. 그 사람이 그렇죠. 노력해서 바뀌느니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사랑해주고 나랑 맞는 맞아요. 사람 만나서 함께 행복한 게 훨씬 나아요. 열심히 살지만 유독 좀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간혹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은 뭐 공통점이 있어요? 네. 이제 네 가지의 이제 제가 공통점이 있는데 네. 첫 번째가 뭐냐면 비관주의자예요. 아, 비관주의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인지하는데 비관주의자, 낙관주의자, 긍정주의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네. 비관주의자는 말 그대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안 될 거야 생각하는 경우고 네. 낙관주의자는 잘 될 것 같아. 네. 고 긍정주의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긍정주의자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전쟁터에 나갔어요. 네. 삶은 전쟁터잖아요. 네. 근데 총을 맞았어요. 네. 그 팔에 맞았어요. 네. 그러면 비관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제 출혈로 죽을 거야. 죽을 거야. 그 다음에 낙관주의자는 괜찮을 거야. 그래서 때로는 낙관주의자가 세상을 더 망치기도 합니다. 네. 네. 긍정주의자는 내가 총에 팔을 맞았지만 두 다리는 멀쩡하니까 네. 여기서 의무병을 빨리 찾으면 팔 하나는 못 써도 살 수는 있을 거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있는 그대로. 예, 근데 비관주의자가 왜 열심히 해도 안 풀리냐면 좋은 상황도 비관적으로 보고 네. 나쁜 상황에는 또 비관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계속 나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살면서 기회가 자주 오지 않고 맞아. 그리고 정말 아주 신라 같은 기회가 오더라도 네. 준비가 된 사람은 그거를 쇠사슬 같이 강철로 만들어서 그쵸. 내가 잡아요. 네. 어떤 인연도 그렇고. 네.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기회가 와도 못 잡고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있고요. 세 번째는 운의 흐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운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식으로 치면 매수 타이밍에 매도를 하고 매도 타이밍에 매수를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과감해야 될 때는 조심하고 네. 정말 조심해야 될 때는 또 과감해요. 네. 그래서 운의 흐름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철부지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철이 계절을 말해요. 그다음에 부지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우리의 인생에도 사계절처럼 흐름이 있는데 네. 겨울에 씨를 뿌려요. 철부지는. 네. 그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안 하고 겨울인 줄 알고 쉬어요. 네. 그러니까 내 운의 흐름을 모른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쓸데없는 연민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굳이 연민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네. 나도 힘들면서 네. 너도 힘들지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연민을 갖고 네. 왜 쓸데없는 연민이냐면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아요. 나도 힘든데 내 돈 빌려줬는데 고마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독한 말로 쓰레기 연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악연을 귀인으로 착각하고 잘해줘요. 그리고 간혹 오는 귀인에 대해서는 네.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의심해요. 그리고 아니면 막 들러붙어요. 그래서 귀인을 질리게 해서 벗어나게 해요. 간혹 이런 말을 하세요. 아무리 악연이라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 그거는 뭐가 다른 거냐면 예수님은 원수임을 알면서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원수를 귀인으로 착각하고 사랑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연민이 있다. 네. 이 네 가지 공통점이 있죠. 이 네 가지 공통점. 네.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겠네. 그렇죠. 지금 내가 맞아. 난 네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해. 네. 라고 생각하면 바꾸면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그런 경우는 피할 수 있는 거죠. 네 가지 한 번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비관주의자예요. 비관주의자. 예. 두 번째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운의 흐름을 몰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쓸데없는 연민이 있어요. 이 네 가지. 네, 이 네 가지.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이제 인간의 유형이 비관주의자와 네. 낙관론자와 이제 긍정론자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긍정주의자. 긍정주의자. 네. 그 긍정주의자가 막연히 막 낙관론자를 좋게 본 게 아니라 그냥 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있는 보는 그대로. 사람을 긍정주의자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 불안하거나 힘든 순간이 되면 네.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게 좀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힘들죠. 네. 그냥 거기서 상상을 해버리니까. 예. 되게 여기서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지? 네. 그런 것들. 근데 미래를 생각하면 누구나 불안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네. 아무리 인격이 뭐 훌륭한 사람도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불안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할 수 있지? 지금 이 순간. 예. 그리고 과거를 보는 건 의미가 또 없고. 네. 네. 자, 그럼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힘든 시간이 좀 오래될 때, 네. 뭐 이런 거는 정체기일 수도 있고, 뭐 슬럼프일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좀 해야 돼요? 우선 천지인 이 네. 개념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지를 풍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얘기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좀 삼가하겠습니다 얘기했는데 네. 첫 번째는 나랑 내가 있는 터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 땅도 네. 기운을 내뿜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기운을 내뿜고 사람과 사람 간의 상극이 있는 것도 네. 있지만 이 땅과 터와 사람도 상극이 있고 그렇죠. 좋은 인연도 있고 해요. 흔히 말하는 풍수질이라고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사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과 나의 기운이 잘 맞는지를 봐야 되고요. 아니면 내 사무실, 가게. 그러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과 나의 기운이 상극이어서 내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당장 우리가 이사를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테리어 풍수라고 해서 네. 실내 구조를 좀 바꿔보는 거예요. 뭐 청소를 좀 한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안방에서 잤는데 잠이 잘 안 오면 뭐 작은 방에서 잘 수도 있고 거실에서 잘 수 있고 아니, 침대 위치를 바꿀 수도 침대를 이제 옮겨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부엌에서 자는데 잠이 잘 온다. 네. 그럼 부엌에서 자면 되는 거예요. 있고. 네. 그런 식으로 같은 터 안에도 그 안에서도 명당이 있고 흉터가 있거든요. 집 안에서도. 그럼 내가 명당에서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잠을 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를 바꾸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인연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연 때문에 안 풀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인연을 바꾼다는 거는 이별, 이혼도 네. 내 운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거.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인연을 끊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거. 인연을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외모를 바꾸는 거예요. 아, 외모.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어요. 남자가 우울증에 만약에 있을 때, 우울증의 상황이 있을 때 복근을 갖게 되면 네. 우울증에서 회복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만약에 복근을 갖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 과정을 내가 이겨낸 거고. 네. 그리고 딱 내가 반대 복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 외모, 외형, 그 다음에 외형을 바꾸는 데는 뭐 성형수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다이어트나 운동을 통해서 네. 정말 몸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패션, 옷을 바꿀 수도 있고요. 화장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거 자체가 나의 왜 운을 바꿀 수 있냐면 자신감이 생기니까 에너지 내 파장이 좋아지고요. 네. 그 다음에 외모가 바뀌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지하는 게 더 좋아져요. 귀인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바꿀 수 있고요. 네. 네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영혼은 하나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저는 수백, 수천 가지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연예인의 삶도 살아봤을 거고 네. 사업가의 삶도 살아봤을 거고 운동선수의 삶도 살아봤을 거고 그래서 그 저장된 기억을 깨우면 내가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보면 운동선수로 성공하신 분들이 연예계에 와서도 성공하는 맞아요. 경우가 있잖아요. 많죠. 그거는 내가 운동선수로의 삶의 영혼을 깨워서 살다가 연예인으로 살던 삶의 영혼을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깨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영혼에 저장된 그 삶의 기억이나 경험 이거를 깨우기 위해서는 도전하지 않고는 깨울 수가 없어요. 네. 도전을 하면 마치 스위치를 켜는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삶을 정말 바꾸고 더 잘 살고 싶다면 점프업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전혀 다른 분야에 한번 도전해보는 거 그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저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힘든 시간이 올 때 지금 장소, 인연, 그다음 외모, 도전 네. 이런 걸 바꾸라고 하셨잖아요. 너무 공감 가는 게 네. 제가 우울증을 되게 심하게 앓은 적이 있거든요. 한 1년 정도. 네. 이제 그때 이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게 생각이 뭐였냐면 어쨌든 내가 우울증을 걸리게 한 이유들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나는 이걸 발생시킨 거를 어쨌든 우리 인간은 그 시간과 공간에 둘러싸여 살고 있잖아요. 네. 공간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네.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은 이거 다 바꿔야 되겠다. 시간과 공간, 장소도 바꾸고 예를 들면 공간이라면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 집, 이사 가고 차도 새로 사고 네. 먹는 음식도 좀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일도 좀 바꾸고 그걸 했어요. 진짜 다 바꿨거든요. 거의 안 바꾼 게 없어요. 이사 갔고 차 바꿨고 유튜브 시작했고 뭐 사람도 다양하게 만나보고 했는데 그렇게 한 1년 지나니까 굉장히 이제 건강을 좀 찾았죠. 굉장히 정말로. 내 상황을 인지하는
그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거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 내가 지금 우울한 상태야. 운이 안 좋은 시기인 것 같아. 라는 걸 인정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거든요. 그리고 결단력. 그거를 완전히 다 바꿨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절박하셨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때 그런 것들 하나하나 바꾸는 게 사실은 한 개 한 개는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걸 다 바꾸면 다 이게 다 연결고리가 생겨서 네. 그 엑셀에서 썸함수처럼 네, 네. 뭐 그런 게 저는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금 시간 돌아서 생각해 보면 다 바꾼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진심으로. 맞습니다. 네, 네, 네. 진짜 살아보니까. 예. 자, 그럼 운을 나쁘게 만드는 알고리즘 알고 있으면 네. 우리가 좀 피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운을 나쁘게 하는 거 이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원한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만들어 놨다는 건 뭐냐면 내 앞에 인생에 지뢰를 심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사람 하나를 잘 되게 하는 거는 힘들지만 사람 하나를 끌어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한 명이 한 사람을 끌어낼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노력에 탑을 쌓아놨어도 그렇죠. 한 명의 원한으로 인해서 끌어내려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죠. 맞아. 그래서 절대 원한을 만들면 안 돼요. 적은 만들지 말라고 하죠. 예. 그래서 원한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내가 이런 말 해도 될까? 그럼 하지 마세요.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해도 될까? 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공감간다. 예. 그 다음에 뒤에서 남 얘기를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굳이 할 거면 좋은 얘기만 하세요. 네.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멀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때 눈치채지 못하게 멀어지셔야 돼요. 눈치채게 딱 이렇게 끊어버리면 그 사람이 원한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4번째가 그 누구도 무시해서 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이 정도면 내가 뭐 대충 이렇게 무시해도 되지? 네. 절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째가 상대방이 손해를 봤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 5가지만 지키면 원한은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의 알고리즘을 꼬아버리는 2번째는 분노예요. 분노. 그러니까 우리가 욱하고 화나서 일을 한 번에 다 그르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는 어떤 느낌이냐면 브레이크 없이 그냥 엑셀 밟고 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10년, 20년을 쌓아놓은 거를 정말 하루 만에 다 망쳐버릴 수 있는 게 분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분노의 순간이다라고 하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내가 거기서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감정이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분노를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운을 꼬아버리는 거를 하기 싫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계속 말씀드렸던 함부로 인연 맺기. 함부로 인연 맺으면 거기서부터 운이 꼬일 수가 있어요. 잘못된 인연 때문에. 네. 피해가야 될 것들이 원한, 분노, 이제 함부로 인연 맺기. 잘못된 인연인 거네요. 근데 원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나를 굉장히 잘못 대하는 흔히 말하는 갑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이렇게까지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나? 뭔가 그런 분들한테 무례한 사람한테 나도 좀 어느 정도 무례하게 대처하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이제 깨달은 사람이 딱 있어서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깨달은 자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막 욕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대요. 깨달은 스승이. 왜 내가 욕을 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냐. 그랬더니 내가 그 욕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은 누구 것인가요? 라고 그랬더니 내 거잖아요. 욕한 사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에너지를 준다고 해서 내가 그걸 똑같이 받아치면 나도 안 좋은 에너지에 동기감흥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례한 사람은 안 만나면 됩니다. 그냥 상극이에요. 안 만나고 피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력으로 불운을 극복할 수 있나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딱 단순하게 답변을 하면 노력으로는 불운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불운을 극복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불운은 피하거나 어쩔 수 없이 맞게 되면 그냥 최소화하는 것이 상책이지 그거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큰 파도에 내가 맞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불운은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극복도 잘 안 되고요. 그냥 피하거나 애초에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화하거나 피하거나. 자, 그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뭐 4가지 방법 있을까요? 사람들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죠. 저는 그 의견에 기본적으로 반대하고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네. 위기는 그냥 위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위기라는 거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네. 아까 김 작가님께서 내가 지금 우울증이고 힘든 상황이야 라는 거를 인정할 수 있는 그 용기. 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판단이에요. 네. 내가 그러면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판단력. 네. 그러니까 아까 어떤 판단을 내리셨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겠어.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네. 이게 판단이에요. 이 판단에는 지혜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실행이에요. 실제로 실행을 하셨잖아요. 네.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용기 있고 판단이 있는데 실행이 없으면 그냥 위기는 위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실행할 수 있는 힘, 능력이 필요하고 마지막은 운. 예, 그거를 실행까지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운.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작가님 생각해 보면 네. 위기의 상황에서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있었기 때문에 기회로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세 가지는 내가 노력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우는 또 안 따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안 따르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를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앉아서 당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기라는 거는 내가 만든 걸 수도 있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용기, 판단, 실행으로 어쨌든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내가 부딪혀 본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면 최소한 위기를 좀 적게, 낮게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하다. 네. 자, 우리 김 작가 TV 채널은 이제 재테크 콘텐츠가 네. 되게 많은데 네. 내가 인생에서 최대한 벌 수 있는 돈도 뭐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저는 기준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나는 뭐 1000억 부자가 될 거야. 네. 뭐 10억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어떤 그 기준을 세우는 기준점이 있어야 네. 거기까지 내가 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너무 터무니없는 수치가 되면 네. 내 삶에 어떤 회의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생각한 기준점은 뭐냐면 35세까지 네. 내가 벌었던 해 중에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3세면 33세, 34세 이렇게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35세까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3세에 뭐 6천만 원을 벌었다. 네. 그러면 최대는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곱하기 10. 그러니까 이 사람은 6천만 원 곱하기 10. 1년에 6억을 벌 수 있는 게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치라고 전 기준을 내리는데 그 배경은 별자리 점성술에서 35세가 돼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예수님도 33세에 십자가를 지셨고 네. 그다음에 부처님도 29세에 이제 나오셔서 35세에 해탈을 하셨죠. 그러니까 30대 중반 정도가 이 어떤 우리 인간으로서 이제 뭐 종교적인 걸 떠나서 그냥 인간으로서 어느 정도 나를 알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기준점을 잡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 그릇 이상을 또 벌면 그만큼 다른 운의 균형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35세 이전에 제일 많이 벌었던 돈이 6천만 원인 사람이 네. 만약에 10억을 1년에 벌려고 하면 분명히 다른 영역이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의 최대치를 내가 알아야 되고 나의 돈 그릇의 최대치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6천만 원 번 사람이 나는 한 3배인 1억 8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 기준점까지 가고 나머지의 어떤 나의 에너지와 시간은 뭐 가족이나 인간관계나 건강 이런 데 쏟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아는 게 중요하다. 네. 기준치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네. 나의 돈그릇을 아는 거. 돈그릇. 네. 자, 그러면 돈그릇 얘기 나와서 그런데 자수성가하는 부자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타고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수성가라는 수준을 네. 뭐 어느 정도로 보느냐가 이제 좀 다른데. 자수성가하면 뭐 최소 100억 이상이죠. 근데 최소. 내가 만약에 돈그릇이 10억인 사람이 네. 100억을 벌었다는 거는 10배로 늘렸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개인의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자수성가는 노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운의 흐름만 잘 보면. 근데 제가 보는 자수성가 정말 재벌
현대를 창업한 정주영 네. 회장님이나 아니면 이병철 회장님이나 네. 이런 분들은 저는 타고난다고 봐요. 에너지 자체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삼라만상은 세 가지 네. 에너지로 가는데 네. 창조, 유지, 파괴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네. 이제 인도의 힌두교의 삼주신, 브라흐만, 그다음에 비슈뉴, 네. 그리고 시바 이렇게 세 가지 에너지거든요. 네. 브라흐만이 창조, 그다음에 비슈뉴가 유지, 그다음에 시바가 파괴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에너지인데 이런 자수성가하고 그다음에 정말 재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브라흐만 창조의 에너지를 타고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반대로 또 이제 파괴 에너지를 타고난 사람은 재벌 2, 3세가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거를 망치기도 하죠. 네. 얼마 전에 내신 이 운의 알고리즘 요측해 보니까 운의 알고리즘에도 뭐 법칙이 6가지가 있다고. 네. 이거 우리 알면 좀 도움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6가지의 법칙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운 총량의 법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5가지 영역으로 나누거든요. 네. 이제 금전, 건강, 인간관계, 그다음에 가족, 명예 이렇게 5가지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이 5가지의 합이 네.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20, 20, 20, 20, 20, 20 이렇게 5가지로 100으로 나누는 거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금전을 90까지 끌었으면 네. 뭐 예를 들어서 건강이 10이고 나머지가 다 0이 되면 그 사람은 돈은 많으나 그냥 병원 침대 위에서 혼자서 쓸쓸히 여생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 총량의 법칙. 하나가 너무 월등히 튀면 다른 거 한쪽은 분명히 펑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 예. 제가 이제 운명학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각 분야의 고수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사주, 별자리, 뭐 관상 이런 분들께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하면 네. 모두 다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균형. 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균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법칙은 비교 불가의 법칙이에요. 비교 불가. 예. 사람이 요즘에 불행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떨 때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예요. 인스타그램. 그게 인스타그램이나 SNS가 우리의 불행을 더 크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존재 중에 비교를 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네. 가장 큰 저주라고도 생각해요. 비교하는 것이. 내 인생은 내 인생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고귀한 거거든요. 네. 그냥 들에 핀 꽃도 이쁜 꽃이고 예쁜 화분에 든 난 꽃도 이쁜 꽃이에요. 다 귀한 거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비교하는 순간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비교 불가의 법칙이고 세 번째가 회귀 불가의 법칙이에요. 회귀 불가. 네. 저희 이 운명에서는 네. 흐르는 시냇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냇물이 지금 이 순간 흘러가서 발 담근 시냇물과 그 뒤로 오는 시냇물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흘러가는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하고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불행하고 힘들기도 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맞아. 아니면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래서 뒤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 그리고 이 회귀불가의 법칙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네. 현재가 지나가면 다시 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잘 될 운명으로 가고 있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해요. 네. 그래서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이 선형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네. 과거에는 0, 현재에는 50, 미래에는 50 이런 식으로 만약에 100의 에너지를 쏟을 때 네.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하고 잘 될 운명으로 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운의 알고리즘의 세 번째, 네. 회귀 불가의 법칙이고요. 네. 네 번째는 임계점의 법칙이에요. 임계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보면 99도까지는 끓지 않다가 그렇죠. 100도가 되면 딱 끓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우리 인생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결과가 안 나지? 네. 끓고 있는 거예요. 네. 10도, 20도, 99도. 그러다가 100도가 되면 그때서야 내 인생에 있어서 성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 없고 임계점이 오면 나는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될 운명으로 방향을 갖고 네. 임계점으로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임계점이라는 게 이런 선한 에너지, 좋은 에너지의 임계점도 있지만 네.
악한 에너지의 임계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야, 저 사람 저렇게 악랄하게 사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별 문제 없이 살지? 근데 악도 열매가 맺어야 그 맛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 악의 에너지를 임계점까지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임계점이 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악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임계점이 넘어서야 되지만 네. 악도 임계점이 넘어서면 열매를 보게 되고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정말 나쁘게 살고 있는데 행복하다고 해서 이 상태로 살아서 괜찮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 임계점에 가면 반드시 대가를 크게 치르게 됩니다. 그 악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원한이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임계점이 되면 내가 노력한 것을 크게 받기도 하지만 안 좋은 임계점에 가면 그거를 다 마치 우리가 그 세금 누적되면 나중에 크게 맞듯이 그렇게 크게 맞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5번째가 네. 습의 법칙이에요. 습의 법칙. 네. 습이라는 것은 습관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어떤 이 무의식, 그 다음에 아니면 만약에 전생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네. 전생부터 끌고 온 이 사람의 어떤 아주 영혼에 새겨진 데이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습이 있냐면 꼭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도박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의심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습이 있을 수 그런 있거든요.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도박을 하는 게 너무 싫었는데 자식이 커서 도박을 하는. 그렇죠. 그게 어려서부터 그걸 봐왔고, 네. 그게 내 영혼의 데이터에 계속 저장이 돼 있었고, 그게 익숙하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 그래? 얼마나 네가 날 사랑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 괴롭혀요. 그리고 떠나면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경우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습이라는 걸 인지하고 네. 이거를 정말 죽기 살기로 내가 벗어나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책에서도 굉장히 그 주변 지인들을 멀게 하는 네. 사람이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재밌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이분은 성공한 사업가예요. 네. 벤처 사업가고. 네. 제가 봤을 때 너무 멋있었어요. 어떤 이 사람이 어떤 하고 다니는 액세서리,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커리어. 아, 참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 사람의 고민은 뭐였냐면 직원이 자기랑 같이 있었던 정말 같이 창업했던 직원이 배신을 해서 자기가 지금 배임 횡령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전에 창업했을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렇다는 거예요. 2번 연속. 네, 2번 연속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떠나가게끔 만들어요. 배신하게끔 자꾸 세팅을 해요. 어떻게든 사람을 그렇게.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과거는 뭐냐면 부모님이 이제 네. 이 사람 성장 과정에서 네. 이혼을 해서 이제 어머니가 나를 떠났고 거기서 이제 버림받은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네. 네가 날 버리지 않을 수 있어를 무의식적으로 습적으로 자꾸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상담을 받고 제가 당신은 그런 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다행히도 그런 것 같다. 왜냐면 전적에 자기가 그런 게 있었으니까. 받아들이고 나서 제 상담한 이야기를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도 꼭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저한테. 왔는데 제 상담 시간이 30분이거든요. 30분이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오신 그 와이프. 네. 근데 전 누군지 몰랐는데 남편이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의처증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더니 저 이제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무엇을 상담하러 왔냐면 이혼을 해야 되는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저한테 나가면서 혹시 남편이 오늘 무슨 상담했냐고 물어보면 애들 상담했다고 말해주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손님의 어떤 프라이버시와 그 보안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남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오늘 무슨 상담했어요? 제가 자녀분 유학이랑 진학 관련된 상담했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무섭다. 그래서 이분은 그 습이라는 거는 사실 이분 알고 보니까 이혼을 한 번 하고 이번 재혼한 거더라고요. 또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네. 이게 습은 정말 수행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끊어내야 돼요. 아까
내가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바꾼 맞아. 것처럼 단호한 결단이 없으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릴 때부터 그게 트라우마가 네.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네, 행하고 있는 본인이 알고 있지만 이제는 알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행하고 예, 있는. 그 수레바퀴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네, 만들고 결국은 또 주변 사람을 탓할 거고. 네. 그리고 더 또 주변 사람을 못 믿을 거고. 예. 반복되는. 그래서 그거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런 인생을 계속 살게 되는 거죠. 아, 좋습니다. 여섯 네. 번째는요.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극 회피의 법칙입니다. 상극인 경우를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맞아요.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바꿔볼 거야. 그래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 볼 거야. 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는 뭐 유튜브나 아니면 네. 방송에서 보게 되죠. 네. 그게 왜냐면 그만큼 드문 일이고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 기적을 위해서 네. 내 인생, 내 운을 베팅하는 거는 네. 너무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저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네. 본인 스스로도 바꾸기 힘든데 맞아요. 남을 네. 바꾸는 거는 얼마나 더 네, 힘들겠냐. 힘든 일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왜냐면 나 자신이 바꾸는 게 진짜 힘들다는 거 모두가 네. 공감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남을 바꾸려면 나도 노력을 해야지만 그 사람도 또 노력을 해야 예, 되니까. 예. 그래서 기적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운의 알고리즘 법칙 6가지는 이제 운 총량의 네. 법칙, 그다음에 두 번째가 비교 불가의 법칙, 세 번째가 해기 불가의 법칙, 네. 네 번째가 인계점의 법칙, 네. 다섯 번째가 이제 스베의 법칙, 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상대피의 법칙인데 이제 스베의 법칙에서 저는 너무 많이 네. 와닿았고 예. 혹시나 우리한테 있는 나쁜 습은 좀 뭐가 있는지 한번 아까 좀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람 몰래 그런 것들. 네. 그렇죠. 자, 우리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 운명 같은 게 있다고 또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 운명을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해주셨는데 네. 운명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어요. 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2 곱하기 2니까. 네. 바꿀 수 없는 것을 네.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네.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것을 나태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것을 평온함이라고 얘기하고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네. 지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라는 전체 이 흐름은 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를 바꾸려고 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이거를 원망하거나 네. 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이 흐름, 이 전체적인 운명은 바꿀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럼 평온함이 옵니다. 그 지점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네. 생각해서 그걸 바꾸려고 하면 용기가 돼요. 네. 그것이 잘될 운명으로 가게 해주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운명을 받아들이는 네 가지 태도. 요거는 아마 이미지가 같이 뜨고 있을 텐데 네. 사실 이게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네. 뭐가 와닿았냐면 아까 이제 우울증 얘기를 잠깐 다시 한번 돌려보면 뭐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집에 그 형이 우울증을 걸렸었고 이제 어머니가 우울증을 걸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형은 이제 뭐 극단적인 시도를 했었죠. 한번. 네, 다행히 이제 살아남으셨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형이 그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부모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돌아가시고 제가 그 과정을 보고 몇 년 뒤에 이제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시공간을 막 바꾸고 이렇게 했던 게 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단순하게 딱 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그럼요. 왜냐면 그 힘든 에너지를 가지고 그걸 바꾼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잘 나갈 때 내가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게 너무 와닿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구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것, 바꿀 수 없는 것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구분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우울증이 왔던 거는 뭐 어머니랑 형이 우울증이 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비극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만큼 극복했다는 건데 내가 그것 때문에 걸렸는데 자꾸 그걸 바꾸고 싶어 하는 거야. 바꿀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이미 과거에 흘러간 강인 건데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서 말씀하셨던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게 어리석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어리석은 생각을 하니까 계속 나는 더 힘들어지고 더 우울증이 걸려. 그러면서 이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네. 그 시기를 이제 지났죠. 이거는 내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구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에 그냥 불운이 왔던 거고, 그냥 내가 여기서 뭔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 나도 피해자다. 그냥 나도 그냥 나를 다독여주자 네, 이 네.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용기가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거는 이제 내버려 둔다면 바꿀 수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공간, 예. 뭐라도 바꾸자. 네. 뭐라도 바꾸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시니 그걸 구분하는 게 지혜라고 하셨던 게 저는 어쨌든 요거 딱 했었는데 시간 지나서 생각해 보면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네,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 아니면 선생님 말씀하신 네. 바꿀 수 있는 것, 바꿀 수 없는 네. 것을 구분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많은 분들이 힘드실 때 사실 힘들 때 그 생각이 되게 힘들어.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저를 상처받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제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우울증을 낳고 이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 댓글을 이렇게 달더라고. 김 작가는 별로 안 힘들었나 보지.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에 노력을 할 수 있었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저는 그 우울증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제 가족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결과를 맞고 싶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처절하게 절박했던 거죠. 그쵸. 어쩌면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네. 절박함, 생존 그쵸, 본능이었던 그쵸. 거죠. 맞아, 네, 맞아. 네.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네. 선생님이 운과 그다음에 안에서 책에서 바꿀 수 있는 것, 네. 바꿀 수 없는 것 되게 단순한 건데 네. 저는 우리 삶에서 이거는 되게 좀 우리가 힘든 순간에 어떻게 보면 힘든 순간에 진짜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다 뻗어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안 좋은 경우에는 네. 늪에 빠지듯이 계속 가는 거고 그렇죠. 한 번 또 고속도로를 타면 쭉 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게 운이 좋고 나쁨의 맞아요. 흐름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운명을 좀 다르게 네. 받아들이면 좀 나쁜 운명이라도 거기서 빠져나올 탈출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안 좋은 운의 시기에도 분명히 네. 배울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잘 하면 그 그쵸. 시기도 사실 지나고 나면 안 좋은 시기가 아니고 좋은 시기였다는 걸 알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진 않고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시기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네. 한 번이면 좋겠다. 군대 한 번 갔다 온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네. 절대. 네. 어떤 사업가가 운이 좋고 어떤 사업가가 좀 운이 나쁠까요?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요소가 있어서 이거를 네. 딱 한마디로 이야기가 쉽지 않지만 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미래를 보는 사업가는 운이 좋고요. 네. 과거를 보는 사업가는 운이 나빠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사업가는 네. 내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지를 계속 보고 과거를 보는 사업가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야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왜 지금 못해? 네. 옛날에 내가 1등이었잖아. 네. 이렇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운이 나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도 10년 뒤에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 그다음에 뭐 앨런 머스크도 보면 뭐 인류를 화성에 보낸대잖아요. 완전 미래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빌 게이츠도 재단을 만들어서 뭐 아프리카를 걱정하고 지구의 환경을 걱정하듯이 네. 보면은 성공한 사업가는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운 좋은 사업가는 미래를 생각하는 사업가다. 네. 자, 사업할 때 운이 좋아진 흐름, 나빠진 흐름은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늘, 네. 땅, 사람 이 천지는 보면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 그다음에 이제 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내 자신의 어떤 에너지, 기분, 감정. 왜냐면 감정은 운과 동기감정에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단순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연락하고 있는 사람 5명을 추려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도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네. 가족 제외하고 네. 그 사람들 5명이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는지를 종이에다 한번 써봐요. 네. 그 5명이 거의 다 잘 되고 있으면 나도 지금 운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5명이 지금 좀 힘든 것 같다. 그럼 나도 지금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비슷하게 간다는 거. 네, 비슷하게 가는 거죠. 내 주변의 사람들과. 그럼 자신의 그 운의 흐름을 더 잘 알기 위해 네. 좀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 특히 이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3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 단계가 계시, 두 번째 단계가 관찰, 그리고 이 계시와 관찰이 합쳐져서 3번째 단계인 통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계시는 정말 우주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경험,
그리고 능력을 모두 다 집중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영감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네. 인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했죠. 1%의 영감과 99%의 노력.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99%의 노력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네. 사실 중요한 것은 1%의 영감입니다. 이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우주가 주는 메시지를 네. 받기 위해, 계시를 받기 위해 항상 집중하고 모든 능력, 지식을 쏟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계시를 받은 다음에는 관찰을 해야 됩니다. 네. 관찰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관은 집중해서 보는 거고요. 찰은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집중하고 보면서 살핍니다. 그러면 이 계시와 관찰이 합쳐지면 세 번째 단계인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시, 관찰, 통찰을 계속 내가 하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시, 관찰, 통찰. 네, 네. 그럼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사업가분들은 좀 어떻게 이 시기를 좀 잘 겪어낼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서 평온을 찾고 네.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 지혜로 판단해서 용기를 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힘드신 분들이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반드시 또 다시 좋아지는 시기는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시거나 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다시 또 좋은 시기 1년에 다 회복할 수도 있어요. 운이 그렇죠. 한번 들어오면 맞아. 1년 사이에 지금 우리가 해놓은 것들이 다 무너진 경우잖아요. 근데 운이 좋은 시기가 오면 1년 만에 다 똑같이 회복을 할 수 있고 네. 그 이상도 갈 수 있으니까 마음을 너무 근시안 쪽으로 보지 마시고 멀리 보시면 그래도 조금 평온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용기를 내실 수 있고. 네. 그럼 사업가분들이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이 선택의 순간에 뭔가 잘 선택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뭐 마음 자세, 뭐 예전에 우리가 책 같은 데서 보면 뭐 중요한 순간에 정말 유명한 CEO나 이런 분들은 뭐 점을 보기도 하고 보죠. 네. 그 다음에 뭐 사주 보신 분한테 뭐 네.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들었긴 했는데 네. 좀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근데 실제로 그 대부분 어떤 정말 대기업의 재벌 CEO나 그 다음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네. 다 저희 같은 이런 운명학을 하는 책사가 네.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네. 제 주변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없는 경우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너무 큰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갖고 올 수 있는 정보는 다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다 모든 분야의 정보를 다 갖고 와서 결론을 내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업가분들이 판단을 내리실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네. 이익 선생의 성호사설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천하의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형세이고 운의 좋고 나쁨은 그 다음이며 옳고 그름은 가장 아래다. 이거 맞는데? 이거 내가 하면 맞는 일인데? 라고 생각할 때 만약에 형세가 불리한 형세면 네. 아무리 그 사람이 맞는 일이고 운이 좋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형세에 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불리한 형세에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형세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나를 가장 잘 알고 냉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5명에게 물어봅니다. 이 판단이 맞는지. 네. 그러면 보통 5대 0으로 나올 거예요. 네. 맞다고 하면 5명 다 맞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면 다 아니라고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 말을 들으시면 최소한 실패는 없어요. 네. 그렇죠. 내 주변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나보다는 객관적으로 네. 냉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네. 5명. 네.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워. 네. 자, 오늘 이야기 좀 정리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결국에 시청자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이런 거 같아요. 그 행운을 끌어당기고 네. 불운을 피하는. 네. 야, 요거 좀 요약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 행운이라는 거는 네. 불운을 피하는 것도 행운이에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주역에서 길, 흉, 회, 린을 보는 것이 주역이라고 하거든요. 네. 길, 좋은 일이에요. 흉, 안 좋은 일이에요. 회와 린은 걱정과 근심이에요. 우리 인생은 4분의 1만 좋은 일이 있고 4분의 3은 안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운을 피하는 것이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불운이 왔다고 해서 네. 내가 이거 왜 나한테 이런 불운이 왔어가 아니고 네. 인생의 4분의 3은 불운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피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4분의 1, 길. 네. 길이 왔을 때 그걸 이제
최대한 내 걸로 끌어당기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행운을 끌어당기는 거는 첫 번째 불운을 피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데드라인 있게 적어보세요. 네. 근데 이 작업을 잘 안 하거든요. 네. 대부분 제가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소원이 뭐예요? 물어보면 부자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 가족 화목하고 남편 하는 일 다 잘 되고 뭐 우리 애들 잘 되는 거예요. 막연하네요. 막연해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뭐 아니면 로또 1등이요? 아니면 그냥 건물주요? 보통 이러거든요. 명확하네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로또 1등 같은 경우는 네.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은 막연하죠. 막연한 거예요. 사실. 840만 분의 1인가 뭐 이런데. 목표는 분명한데 가정이 막연한.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주다라고 네. 하면 2023년 뭐 시가 뭐 30억 되는 건물을 네. 내가 꼭 산다. 이렇게 적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그리고 그거를 간절하게 매일 아침 정말 소망하세요. 그러면 단 1cm라도 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2023년이 아니더라도 2030년이더라도 늦지만 도착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방향 자체를 안 잡으면 그냥 부자 되고 싶어 라고 하면 목적지 없이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지로 못 가요. 네. 그래서 행운을 끌어당기는 두 번째 방법은 네. 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하는 겁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 운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어쨌든 운이 왔을 때 그 운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운을 잡을 수 있는지. 운이란이라는 딱 그 정의를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네. 운은 흐름이다. 흐름. 예, 우리가 이제 이 태양계를 살고 있는데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태양계 행성들의 위치가 계속 바뀌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위치에 따라 내가 받는 기운이 다르고 그것이 나에겐 운이에요. 그래서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 운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좋은 시기, 안 좋은 시기가 반복되는 게 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딱 내가 운이 안 좋은 시기일 때 좌절하지 말고 한 번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타이밍이 왔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을 올인해야 돼요. 저는 인생의 타이밍을 14가지로 보거든요. 네. 첫 번째가 한다, 기다린다, 안 한다. 이걸 선택하고요. 두 번째가 천천히 한다, 빨리 한다. 그러니까 슬로우냐, 패스트냐.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가 내가 기존에 있는 걸 유지하느냐, 새로운 걸 하느냐, 인, 아웃.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총 12가지의 타이밍이 있고 거기다가 절대 안 한다와 올인한다. 이렇게 더해서 14가지 타이밍을 말하거든요. 이때 내가 운이 왔을 때라고 생각한다면 14번째 타이밍인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운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그 운 총량의 법칙에서 네.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그 균형이 좀 무너져도 그렇죠. 올인된다는 뜻인 거예요. 올인하죠. 우리가 이거 확실하게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고 내가 정보를 얻었으면 기존에 있는 돈이 아니라 네. 대출을 끌어서라도 투자를 한 것처럼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올인을 할 필요가 있다. 대신 3번 이상의 올인은 안 된다. 왜냐면 올인에는 운이 따라줘야 되는데 네. 3번 정도 인생에 그렇게 3번 이상, 4번, 5번까지 운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아요. 왜냐면 올인이라는 거는 네. 3번 성공했는데 4번째 실패하면 다 잃게 되는 거거든요. 1, 2, 3의 올인을 다 잃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이상의 올인은 하지만 3번의 이상의 올인은 하지 않는 걸로 원칙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생각했을 때 인생에 누구한테나 운은 한 번쯤 찾아온다고 네. 생각하시죠? 네. 그러면 정말 큰 운은 몇 번쯤 찾아온다고 생각하세요? 한 개인한테? 한 개인한테요. 이제 그게 어떤 타고난 그 자기의 복량이 있긴 하지만 네. 저는 한 번이요. 한 번? 네. 한 번쯤은 꼭 기회가 온다. 네. 근데 그 기회가 정말 큰 기회. 큰 기회. 내 인생을 정말 다시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기회는 한 번은 온다. 네. 그 큰 기회를 놓치고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많이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을 네. 우리는 TV나 유튜브에서 보겠죠. 네. 선생님이 그 타로로 15,000명을 상담하셨잖아요. 주로 상담 오시는 분들은 왜 오시죠? 왠지 뭔가 비슷한 이유가 있어서 오실 것 같은데. 행복해서 저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네. 지금 고민이 있거나 네. 아니면 힘든 상황이 있어서 네. 오시는데 이제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네. 위해서도 오고요.
인생의 어떤 기로에 있을 때 저한테 오고 네. 제가 그 기로에서 어떻게 하면 잘될 운명으로 갈 수 있는지를 함께 논의하고 전략을 짜는 거죠. 어쨌든 인생에서 고민이나 중요한 순간에 선생님한테 조금이라도 조언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그럼 그 15,000명 중에서 그 이후에 이제 잘 되는 이야기를 다 들으실 수는 없겠지만 네. 선생님을 만난 이후에 좀 잘 되신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던 것 같으세요? 그분들은요, 했어요. 실행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맞아요 라고 하면 그 다음 질문이 왔을 때 뭐냐면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이렇게 했는데요 예요. 근데 그냥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걸 안 하고 와요. 계속 안 하고 와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합의된 내용 그리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한 내용은 실행하고 저에게 다시 상담하러 온다. 이게 공통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고민거리가 거기는 좀 더 발전돼서 네. 오는데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전의 고민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고민 그렇죠. 머물러 있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찾아와서 네. 쳇바퀴 같은 네. 그런 걸 하고 있군요. 자, 운에 관해서 시청자분들한테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나에게 좋은 운이 옵니다. 네. 재테크를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한 번에 좋은 운이 오셨을 때 꼭 큰 돈 버셔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저도 지금 이 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타로 마스터 정혜도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타로 카드는 가까운 미래를 보는 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인생 전반을 본다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야 제가 좀 답변을 또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김 작가 TV 출연하셨으니까 김 작가 TV 지금 현재 구독자가 이제 80만 명인데 2021년과 2022년에 이 채널 과연 어디까지 잘 성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유튜브도 잘 아시고 하시니까. 오른손으로 편안하게 좀 잡아주세요.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은입니다. 전 소울 스틱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김 작가 TV가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어떤 방향 아니면 목표 가장 이상적으로 머릿속에 그림 그리듯이 생각하시면서 왼손으로 여기 있는 카드를 3장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3장을 뽑아서 주세요. 왠지 이 카드가 근본, 현재, 미래, 조언점, 상황. 되게 좋아 보이는데? 카드가 좋아 보이는데? 굉장히 카드 자체가 그냥 모르셔도 좋다라는 느낌이 오죠. 뭔가 노란빛, 금빛. 제가 안 좋은 카드를 한 장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어두운 카드. 그걸 보면 이제 아실 거예요. 이런 거. 요런 거라면. 그런 거. 이런, 다 좋은, 왜냐면 카드를 모르시는 분은 다 좋은 카드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누군가 날 배신한 느낌인데. 배신 카드예요. 이게 동전이거든요. 정말 돈이에요. 금, 동전. 10이죠. 숫자로 10. 이게 타로에서는 10이 두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완성의 숫자예요. 그리고 9도 나왔어요. 90. 9도 거의 10에 가까운 숫자거든요. 거기다가 또 여황제 카드라고 이게 메이저 카드인데 풍요의 끝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채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돈을 많이 버는 채널이 될 건데 혹시 이 채널 자체가 김 작가님 개인이 아니라 어떤 큰 회사나 아니면 기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더 커야 돼요. 그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이 채널이 색깔을 바꾸면서 지금 재테크 전문 채널로 갈 것 같아요. 돈에 관련된. 왜냐면 이것도 돈 다 돈 카드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원래 한 장 한 장씩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듣기 편하시게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교황이 이게 보시면 주변 환경에 교황 카드가 나왔거든요. 교황. 교황은 뭐냐면 개인이 아니라 회사나 네. 정부나 네. 아니면 뭐 교황급 정도 되면 이 어쨌든 유튜브에서는 뭐 김 작가님도 이제 80만이지만 더 큰 정말 권위자 격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네. 나도 격이 여황제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네.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 네. 여기 두 개가 만나는 거군요.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뭔가를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어떤 좋은 파트너를 네. 만날 운이 있으니까 그 파트너를 잘 만나면 점프업을 크게 할 수 있다. 네. 예,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돈이 많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네. 왜냐면 이게 타로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은 이거 보면 딱 알아요. 이게 다 돈 카드예요, 다. 네. 근데 지금 이게 현재를 나타내는 건데 네. 지금 어린애가 소꿉놀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뭐냐면 지금 단계에서는 어린애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김 작가 TV가 어린애다. 어린애다. 그러니까 더 이게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큰 기관이나 이런 데 만나면 훨씬 더 커진다 되고 이 카드가 회상 추억 카드거든요. 빛바랜 느낌이죠. 네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오래된 느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 바꿔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바꿔야 될 시기다. 네, 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기대가 되는데 뭔가 한번 어떤 식으로 점프업을 할지 어쨌든 이게 기록에 남아 있을 텐데. 요 카드는 뭔가요? 이거는 네, 요 카드. 내가 시작할 때 근본이거든요. 네, 근본. 움켜잡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나무가 불 열정이에요. 네. 정말 내가 이걸 할 때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고 움켜잡는 카드는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네. 정말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마음이 조금 옅어졌어요. 옅어졌어요. 예, 회상 추억 카드라고 해서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유지의 단계에 왔어요. 다시 한번 뭔가 파이팅이 있어야 되는데 네. 나 혼자의 파이팅이 아니라 이제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파이팅이 생겨요. 요 그럼 세 카드를 하는데 요 세 가지는 뭘까요? 이게 이제 현재 내 상황. 이제 이거 우는 내려도 되나요? 네네. 네. 이게 현재 내 상황인데 네. 10번 동전이면 자리를 잘 잡았다. 근데 10이라는 숫자가 완성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작은 제한들이나 기회는 있다. 네네. 근데 그걸 잡을 게 아니고 네. 지금 이것도 보시면 동전 9개도 많다, 괜찮다. 근데 이게 아니라 다음 단계, 여황제로 가기 위해서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큰 기관, 정부 아니면 어떤 권위자 이런 키메이커를 잡아야 돼. 예, 예.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채널이 다른 채널이 될 수 있어요, 완전히. 그러면 지금 김 작가 TV는 잘 될 운명인가요? 잘 될 운명이죠, 네.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네. 한번 크게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혹시 여기 뭐 제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나요? 조심해야 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운이 왔을 때 네. 뭐 기존에도 잘 잡으셨지만 네. 그거를 잘 잡아서 투자를 아마 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너무 카드가 좋게 나와서 이게 네. 타로 카드를 하는 사람도 네. 이렇게 좋은 카드를 보면 우리가 좋은 경치 보면 네. 기분이 좋아지듯이 네. 이렇게 카드가 좋은 카드가 나오면 보면 기분이 좋아요. 네. 요 정도 카드는 네. 그 선생님이 보신 타로 중에서 네. 상위 몇 퍼센트 정도 좋은 이 정도면 상위 1%예요. 상위 1%? 예. 이야. 돈에 관련돼서는 상위 1%예요. 기분 좋네요. 예.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야 카드 참 잘 나왔다. 계속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마치 그냥 짜놓고 뽑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 우리 정도로 지금 된 처음 거예요. 찍는 건데 예. 심지어 재테크 채널에 이제 돈과 관련된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는 10번에다가 게 여황제 카드는 이제 네. 메이저 카드 풍요의 끝 카드에다가 나왔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뒷배가 좋은 게 하나 들어오고 뭐 이건 너무 카드가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경계할 거는 이제 과거에 지금 너무 잘해왔지만 지금의 영광에 젖어 있지 말고 여기서 한번 컨던 점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표를 지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가서 요만큼 수치를 해야지 뭐 요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색깔의 어떤 컨셉이나 채널이 될 수가 있어요. 제 마음속으로 선생님 말씀하신 게 100만이 아니라 200만을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200만도 200만이지만 이거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생겨요. 채널의 힘. 그렇죠. 예. 제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건 뭐였냐? 원래 말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말하셔도 되죠. 네. 마음속으로 생각해 딱 세 가지 말씀하라고 하셔서 생각하라고 하셔서 첫 번째는 구독자 한 200만 명. 그 다음에 조회수도 되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근데 그 가운데 나도 정말 지금처럼 재밌게 일했으면 좋겠다. 재밌죠. 돈이 이렇게 많이 벌리는데. 너무 신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200만 되면 꼭 저를 네.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누구 선생님 탓인가요? 네? 그럼 잘 되면 제 태덕인가요? 네, 만약에 그럼 제가 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타로 같이 이제 봐주신 네. 선생님의 성함은 타로 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정혜도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정말 좋게 나온 건가요? 오, 예. 거의 뭐 점수로 치면 한 98점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행이다. 아니 왜냐면 카드 뽑았는데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말 만들기도 되게 힘들어요.